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 텍트 미덕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미덕 행사를 4번 정도 했었고요. 사실 작년과 이제 올해 초반에도 인공지능 씬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노현석 대표님께서도 오늘 한번 세션을 가져주실 거고요. 그리고 패널 자담회에서 이제 저와 이제 박준빈 아키스테이지 팀장님 그리고 이제 이기세 PM님 이렇게 3명이서 이제 패널 자담회를 할 건데 뭐 자연스럽게 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여서 질문이나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 어떻게 보면은 메인 게스트들이 이제 아키톤 우승팀들이 1박 2일 동안, 5박 2일 동안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었는지, 네, 그거를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현수 대표님 모시면서 네,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료를 잠시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세션 맡게 된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 노현섭이라고 하고요. 자기 소개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세션은 건축 AI 도구에서 동료로라는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최근에 워낙에 AI 개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건축 분야에서 단순 툴이 아닌 우리의 동료로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구상을 하게 됐고, 부제로 데이터가 만드는 설계의 새로운 해자라는 부제도 짓게 되었습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라는 이제 건축 디자인 솔루션 개발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3년 4월에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VC 통해가지고 투자 유치하고 미국이랑 서울에 이제 오피스 두고 여러 가지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건축 베이스는 아니고요. 우선은 AI나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 위주로 공학 계열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건축 인공지능 회사를 좀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좀 공학 쪽이나 이런 기술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건축에 대한 인공지능 도입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가, 혹은 좀 현업에서 저희도 영업을 많이 뛰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목차는 제가 이렇게 4가지 목차로 크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건축 AI 지금 현재까지 소타 포함해가지고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 실무자가 알아야 할 AI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범용 AI 한계랑 진짜 해자가 무엇인가 이런 주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가가 지금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4가지 세션을 구성을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AI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심도나 이런 이해도 자체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간단한 개념부터 해서 조금 심화된 요즘 나오는 그런 개념까지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이제 비디오 생성 쪽 AI 모델이죠. 이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사실 소라 나온 지는 이제 2년 정도 됐고요. 사실 나오고 나서부터 되게 영상 생성 쪽에서는 되게 관심과 주목을 좀 많이 받던 서비스였는데, 최근에 이제 2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디즈니 투자도 받고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종료를 하게 되었고, 사실 재무적인 지표들을 뜯어보면은 이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좀 납득이 가실 건데,
2년간 이 GPU 서버를 돌리는 데에 한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이제 피크 기준으로는 하루에 약 200억 원 정도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서비스 전체 수명 2년 중에서 총 매출은 30억 원 정도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인공지능 업계도 이제 뭐 비슷하긴 하지만 특히나 영상 쪽이 고퀄리티 영상을 하나 생성하는데 뭐 1달러 이상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되죠. 뭐 사실 수익 구조상으로는 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 엔트로픽이 되게 AI 성능 측면에서 특히나 B2B 업계에서 이런 점유율을 굉장히 좀 만들면서 매출도 사실 뭐 거의 따라잡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둘 다 상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오픈 AI 쪽에서도 이런 곁다리 사업들을 좀 정리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소라 서비스 종료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실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의 실패라고 봐야죠. 결국에는 인공지능 서비스 자체가 단순히 이런 우리가 기술력에 대한 데모를 좀 완전 예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되게 서스테이너블한 이러한 이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좀 시사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도 이런 자체적인 플랫폼 서비스 내에 이제 MCP 커넥터 서버가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MCP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레빗이나 이런 포마 같은 이런 설계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AI가 좀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원래는 다른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좀 개발하거나 오픈소스 형태로 모두가 참여해서 개발하는 형태에서 오토데스크에서 좀 공식적으로 이런 MCP 서버 자체를 좀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사실 BIM과 이제 AI 사이에 좀 간극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컸었는데, 이러한 이제 공식 출시를 통해서 어쨌든 좀 이런 오토데스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베타 정도 이제 출시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소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AI가 추론을 하고 결과물을 뵙기 위한 모든 과정에서 사실 토큰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되게 다중의 좀 과금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워킹하는 이러한 우리가 실무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우선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새 굉장히 핫하죠. 클로드라는 이제 LLM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엔트로픽에서 한 2월 정도쯤 해커톤을 열게 되었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사례인데요. 한 13,000명 정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고, 당연히 개발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실제 1, 2, 3등 순위를 석권한 곳들은 전부 다 이제 비개발자 출신이더라고요. 1등이 일단은 변호사인데요. 건축 허가 심사를 이제 자동화하는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출신이고,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어쨌든 건축물 같은 것들, 본인 집을 지을 때 이러한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반려되는 경우가 엄청 많고, 이걸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좀 지불을 하다 보니까 이런 법규 같은 것들을 우리가 AI로 통해서 자동으로 긁어와서 이런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1등을 차지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만든 이런 블럭 기반으로 해서 간편하게 코딩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2등을 했고, 다음으로 이제 의사에서 의료 진단 사후 관리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3등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제가 오늘 세션 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혹은 이런 B2B 버티컬 도메인에서 갖고 있는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기술에 깊이 이해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일단 저희가 텍트 처음에 이제 설문 포맷 받으면서 이제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설계 자동화라고 이제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AI 설계 프로세스 도입이나 건축 시각화나 BIM, 바이브 코딩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는데 사실 단순히 이제 AI를 적용한 설계 자동화라고 하면은 되게 범위가 넓고 우리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 사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자동화한다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우리 건축 설계 실무단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AI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AI가 어떤 식으로 들어와 주는지, 어떤 워크플로우 상에서 우리가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잘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다음 내용들도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일단 AI 개념들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처음에 이제 왼쪽 보시면은 챗봇이랑 AI 에이전트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정도부터 나와가지고 최근까지도 계속 사실 핫하긴 하죠.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법한데 정확한 차이는 이제 저렇게 단순 이제 초기 형태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단순 답변만 내릴 수 있고 기억을 하거나 혹은 도구를 스스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챗GPT 나오기 전에도 단순 챗봇 형태는 되게 많았었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나온 AI 에이전트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AI 모델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우리가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스스로 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꺼내서 쓰고 이후에 실행까지도 계속 진행하는 그 다음에 결과를 냈을 때 어떤 특정 검증이라던가 혹은 이 검증을 기반으로 안 맞다 싶은 거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스스로 행동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이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챗GPT 쭉 오래 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 보면은 아마 한 1, 2년 전쯤부터 이제 심층 사고 모드라고 해서 되게 웹사이트도 알아서 이제 많이 긁어가지고 정보를 습득을 하고 스스로 우리가 PDF 같은 이미지 같은 이런 첨부 파일을 던졌을 때 얘가 못 읽는 메타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이 이미지상에 벡터화되어 있는 이러한 글자들을 읽기 위해서 뭔가 도구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고하는 이런 로그들이 많이 보였을 건데 이러한 이제 기술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에이전트 기술이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챗 GPT한테 평면도 그려줘라고 하면은 사실 맥락이고 뭐고 뭣도 모르고 그냥 되게 랜덤한 그런 세상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러한 평면 도면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 스스로 법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죠. 특정 지역에 대한 것들이나 한국 안에 있으면 한국의 법규부터 해가지고 특정 로케이션에 따라서도 세세하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조 시스템에 대한 검토, 그리고 세 번째로 설비 간섭 체크. 요거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른 데이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점검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건축 시공이 가능한 수준의 설계 도면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 대안 따라가지고 생성을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건축 에이전트의 이제 최종 완성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MCP라는 개념인데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엔스로픽에서 2024년에 처음 공개를 하였고 되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라는 앞에 나왔던 개념을 사실 구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MCP라는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사실 자주 하는 비유 중에서는 USB Type-C 포트를 이제 많이 예로 듣는데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되게 각각 좀 다양했었잖아요. 휴대폰 기종 따라서
이런 것들을 사실 최근에 USB Type-C로 통일을 한 것처럼 AI 모델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던가 혹은 시황서나 구조계산서 같은 경우에 PDF 형태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나 혹은 건축법규, 조례 이런 규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쉽게 말하면 엑셀 시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혹은 쓸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통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MCP라는 개념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개발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AI나 이런 개발 쪽 관심이 많으시면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은 2022년 말 정도 이제 GPT 처음 나오고 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떴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되게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비도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개발 양성 과정도 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AI가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가 이런 게 좀 대세였고 최근에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AI가 작동하는 전체적인 환경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이러한 구조로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롬프트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 이 채팅 한 줄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했다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백단에서 미리 어떤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얘가 답변을 뱉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였고,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네스 원래 뜻 같은 경우에는 말의 곡비나 이런 안장, 줄 같은 이런 이제 경마에서 사용하는 말을 좀 컨트롤하기 위한 이런 마구를 이제 잃은 말인데, 요거 말 그대로 AI 모델 자체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고정된 인풋과 아웃풋 데이터들을 할루시네이션 없이 출력하게 하는 이러한 이제 엔지니어링 방식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같은 데이터와 인풋으로 이제 실험을 했을 때도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엔지니어링 방식 자체가 사실 개발에서만 비단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어겼을 경우에 굉장히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따라가주는 AI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우선은 이제 건축에서 최근까지 AI 활용이나 우선은 이제 최근까지 활용을 좀 보면은 46% 정도의 건축가가 이미 AI 도구를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중에서 24% 정도도 이제 도입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사실 다들 시각화 영역으로 해서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아마 최근에는 이제 나노바나나나 이런 이미지 생성 모델 쪽의 성능이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만족도 자체도 이제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1, 2년 전 정도만 해도 저런 식으로 인풋 데이터 넣으면 건물 층수가 안 맞게 나오거나 비율 같은 경우에도 왜곡이 생기고 선도 이제 일그러지고 투시도 안 맞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프로젝트 간의 일반적인 디자인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뷰에서 찍으면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 나와버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어서, 사실 실무단에서는 단순한 아이데이션 말고는 사실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단계였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왜 범용 AI는 건축 실무에서 쓸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이유를 잡아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선은 이제 첫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도메인 지식의 구조와 부재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면은 되게 복합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요소가 되게 각각의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 그 도메인에 대한 뎁스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미지와 정보의 괴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미지를 뽑았을 때 이게 건축 설계가 시공이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니까 이러한 BIM 데이터와의 좀 분리된 시각화 영역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한국에서는 건축법규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사실 LLM 모델 아무리 이제 되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세세한 건축법과 이거 법규와 우리 실무단에서 이 설계 작업에서의 이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만약에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계를 이제 가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일관성, 재현성 부재. 같은 입력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이 겪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해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자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장표인데 우선은 왼쪽 보이시는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빅테크는 전부 AI 모델 개발하는데 돈을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들어서 몇 주 단위로 해서 이 프론티어 모델이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성능 지표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지?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고 특히나 인공지능 이런 소타에 대해서 되게 좀 추적을 많이 해야 되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이런 개개인 혹은 이런 버티컬 도메인에서의 분들 같은 경우에 갖춰야 되는 이런 결국 해자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것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건축을 예로 들면 공간 유형 간의 관계 체계라던가 법규 체계, 자재 속성, 시공 순서, 프로젝트 이력 이런 것들은 사실 교체가 잘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우리 사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정보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거를 결국에 체계화하고 이걸 AI 모델에게 집어넣는 게 사실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공지능에 대한 소타는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 뇌만 갈아 끼우면서 우리의 실무에 좀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범용 AI 도구 사용했을 때랑 어쨌든 저희가 회사에 고유 들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좀 활용을 했을 때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적어놓은 내용들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챗 GPT에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왼쪽 탭에다가 채팅을 쭉 쌓아 놓으시면서 내가 모르는 게 생기면은 그때그때 물어보고 만약에 좀 추가할 자료가 있다면은 그냥 그때그때 좀 첨부를 계속해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신다 하면은 GPT스라던가 클로드에서는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지식이나 지침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목적에 맞게끔 좀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실 텐데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회사 내부적인 데이터에 회사의 규모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데이터 자체가 되게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데이터 간의 관계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단순히 첨부 파일 몇 개만 넣는다고 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도면 시방서를 우선은 이제 구조화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이나 법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켜야 되는 룰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지침 중에 하나로서 좀 정의를 해놓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동화되는 검증 루프 통해 가지고 결과물 계속 검증하고 이런 사이클을 좀 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이제 AI에 주입할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한다라는 게 사실 뭐 크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뭐 개발자가 돼서 뭔가 구축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냥 단순히 폴더링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에는 관계를 가지는 그 데이터 세트가 되거든요. 우리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것들 나오면서 우리 로컬 파일에도 자유롭게 접근을 하면서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이 데이터에 안에도 되게 접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런 단순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누군가가 투입이 됐고 각각의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산출물들이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폴더 구조로 정의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인풋으로 넣으면은 아웃풋이 웬만해서는 그냥 똑같이 나와줘야 되다 보니까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잘 작동되도록 만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뭐 수학이나 이런 전산 쪽 용어로는 역등성이라고 하는데 건축 AI의 역등성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 세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입력 스키마 고정, 대지 면적이나 뭐 용도 지역, 이제 건폐율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포맷들을 이제 정의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 때 똑같은 인풋을 처음에 넣고 AI를 좀 실행을 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약 조건, 이런 법규나 구조, 설비 제약 같은 것들은 AI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되는 이 법규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추론을 하면 안 되고 사실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강제 준수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뭐 SOT라고 합니다. 이제 Source of Truth라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의해 놓은 문서 하나만 이제 집어 넣어 놓고 이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법규나 우리의 이제 회사의 업무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피드백 루프를 돌면서 내가 이 앞에 정의해 놓은 SOT에 따라서 결과물을 산출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재검증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시스템을 좀 잘 설계를 해놓으면은 하네스 엔지니어링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모델이 계속 바뀌어도 우리의 역등성 유지가 되면서 같은 더 높은 품질의 결과물들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톨로지랑 이제 놀리지 그래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선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짜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 통해 가지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각각의 데이터의 관계성까지도 정의해 놓는 이거를 이제 컴퓨터가 잘 해석할 수 있게끔 정의하는 개념이고 건축으로 예를 들자면은 제일 왼쪽 보시면은 주거 공간 모드에서 시작해서 뭐 침실이나 거실, 뭐 주방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 노드들, 관계를 이제 이루고 있는 공간 노드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각각의 이제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관계들로 쭉 뻗어나가는 그러한 지식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짜놓으면은 AI가 해석하는데 훨씬 편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관계성이 우리가 뭔가 뭐 개발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폴더링만 잘 해놔도 사실 완벽한 온톨로지 지식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그랑 요즘은 놀리지 그래프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을 좀 결합해서 검색 속도랑 관계 추론에 대한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이용을 하는 게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런 구조 설계 회사랑 진행했던 POC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구조 회사에서는 사실 RFI 형태로 해가지고 설계 도면이 뭔가 변경이 되거나 안전에 대한 이런 구조 공학적인 이러한 이제 계산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설계 도면이 변경이 되었을 때 공학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POC로 진행을 했었고, 제일 처음에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비전 AI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계 도면들, PDF 형태든 텍스트 형태든 이러한 것들을 쭉 불러와서 각각에 대한 청킹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의미 단위들을, 개념들을 각각 노드 형태로 나누고 그거에 대한 관계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 띄워놓으면은 이후에 비슷한 인풋이 들어왔다,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다 했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좀 더 잘 AI가 긁어와서 답변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지식 시스템 구축을 간단하게 했었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좀 달려왔는데 내용은 별로 안 남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사실 하네스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나온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다음에 뭐가 올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냥 각자의 주장만 있을 뿐인데 최근에 프로블럼 엔지니어링 이런 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월드 모델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까지도 집어넣고 이 AI가 이걸 해석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가 됐든 그냥 영원히가 됐든 AI가 결국에는 모든 기억을 잃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는 이러한 에이전트가 될 것이다. 요게 진짜 그냥 끝까지 봤을 때의 얘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축에서도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과 AI가 좀 결합된 이러한 형태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는가? AI가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모두의 일자리가 대체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되게 명확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좀 설명드렸던 변호사가 이제 AI 해커톤에서 우승을 한 사례를 이제 좀 소개해드렸던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인데, 결국에는 전 중요한 건 이제 도메인 전문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도메인에 대한 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뎁스 있는 고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데이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할 적에도 그 모든 맥락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최근에는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뜨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할 적에 AI와 코딩에 대해서 배울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확장을 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좀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좀 3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되게 좀 대단한 거예요. 엄청 어렵거든요. 저희도 사실 100%다 하진 못하는 것들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I 도구 일반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내가 하던 업무들을 좀 간단한 거라도 좀 자동화시켜 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 경험을 왜 쌓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지점에서 이 인공지능이 실패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컨텍스트라던가 하네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워크플로우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것들 먼저 AI로 도구를 좀 사용해 본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엔 실패 지점에서 얘가 이런 데이터들이 부족해서 뭐 잘못된 답변을 생성했구나, 혹은 업무를 좀 잘못 지시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엔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스스로 내 그냥 자신이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 이력이나 뭐 여러 가지 법규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오픈되어 있고 긁어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노션이든 엑셀이든 뭐 그냥 로컬 상으로 PDF가 되건 형식은 크게 관계 없거든요. 결국에는 AI 모델이 그냥 계속 발달이 되면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똑같은 토큰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미 거의 그래서 사실 데이터 포맷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관계없이 구축을 쭉 해놓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AI를 쓰는 법 혹은 뭐 데이터 구축 방법 이런 것들 사실 유튜브도 많이 올라오고 뭐 글들도 되게 많거든요. 보면 되게 자세히 잘 설명해줘요. 네,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접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는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뭔가 해줄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좀 맡겨가면서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높은 파악을 하는 게 우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좀 더 나아가자면은 이런 조직 단위에서 설계 프로세스에서 맞는 이러한 AI 모델까지도 좀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MCP라던가 이런 심화된 개념까지도 좀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업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업을 좀 이렇게 설계 회사들이나 좀 다니다 보면은 AI를 일단 도입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통 말씀해 주시고, 사실 설계사무소, 오늘도 이제 저는 설계사무소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현업하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설계회사에서도 AI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저희도 몰라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너무나 다르니까 같은 프레임워크로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결국에는 이걸 맞춰가면서 이 회사의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업무 방식은 어떻고 철학은 어떻고 뭐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는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저희도 뭔가 이 AI 모델에 대한 설계라던가 데이터 구조에 대한 설계라던가 이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요즘은 다 비즈니스 자체가 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장표 준비된 거는 끝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AI 이제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실 좀 막상 이런 심화된 것까지 보면 어떻게 좀 도입을 할까 싶은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도 잘 모르고요. 어쨌든 저희는 회사에 맞춰서 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Q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웹 서비스로 이제 그냥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숙제를 하자면은 저희가 최근에 중소기업에서 이제 클라우드 바우처 서비스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이 AI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80% 정도 이제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이러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쪽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미리 세팅해 놓은 웹 서비스를 이제 비용을 좀 지원을 받으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4월 21일까지 마감이라서 뭐 저희한테 먼저 연락 주시면은 팩트 통해서 이제 연락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청 서류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작성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QR 코드 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영업하는 말투긴 했는데 우선은 저는 일단 세션은 여기까지고
한 짧게 Q&A를 조금 하고 진행해도 괜찮겠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저희 시간 많다고 하니까 Q&A 편하게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요. 서비스 설명 주시면 네네. 여기를.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선발 절차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옆에서 당연히 이제 좀 도와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조건 자체는 중소기업 기준이고요. 중소기업 기준이고 그 금액은 저희가 알기로 최대 4,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이 돼서 대략 1년, 2년치 이런 라이센스 계약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고 서류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돼서 저희랑 보통 하게 된다면은 좀 소통을 계속하면서 같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서비스가 저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선택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같이 좀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하나는 이제 범용성 건축 시각화 AI 서비스고 이 우측에 있는 QR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이제 V월드 기반으로 해서 리모델링이나 혹은 3D 같은 거 얹혀가지고 실제 레노베이션 혹은 시각화 이런 것들 진행해 볼 수 있게끔 하는 AI 서비스. 여기가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타겟이 조금 특수성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뒤쪽에 이런 기업 사례나 저희 메인 기능 같은 것들이랑 좀 준비를 해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웹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커스터마이징을 되게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 셋도 다르고 혹은 요구사항도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좀 시간이 지난 프로젝트긴 하지만 이런 마스터 플랜 기반으로 해서 플랜트 렌더링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파트 특정 유닛에서 보이는 이러한 조망권들 기반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안 올라갔을 때는 사실 특정 유닛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것도 한국의 아파트 브랜드마다 좀 학습을 진행을 해서 렌더링하는 거 진행을 했었고 여기도 GIS 데이터 기반으로 불러온 겁니다. 초해상도화도 하고 있고 주소 기반으로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V월드 쪽 불러와서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쪽도 하고 있습니다. 유상 옵션 같은 경우에도 분양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판매할 수 있게 견적까지 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각화하는 거 이것도 간단하게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렌더링 컷 만드는 건 사실 힘들다 보니까 대신에 이런 평면 도면에 맞춰가지고 사실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AI가 이런 것들 제너럴하게는 잘 뽑지는 못해가지고 저희가 특정 시점 잡았을 때 그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도 위쪽에 잘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진행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거는 근데 저희가 엠바고가 있어서 사진 뒤쪽 거는 사진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젠AI 쪽이 사실 정확한 수치 기반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VGCT랑 포인트 클라우드 통해 가지고 실제 이 벽면의 치수를 측정을 해서 가로 세로 길이랑 이 디스플레이 판넬도 사이즈가 각각 달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그 스팟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길이도 맞춰서 나오게끔 하는 거. 이것도 젠AI랑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결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하자 보수 진단하는 것들. 이것도 아파트 좀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기술자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진 같은 것만 찍어서 올리면은 공법 같은 거 매칭해주고, 그리고 실제 이 공법대로 시공이 완료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여기서 이제 젠 AI 쪽 쓰인 거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술 공법이랑 하자 케이스 다 분류해서 미리 데이터베이스화를 이제 해서 비전 통해 가지고 인지해서 룰 베이스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매칭이 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바트 들어가는 AI 미디어 파고라 영상도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일단 몇 개 좀 관심 있으실 만한 것들만 조금 이제 선별해서 가져왔고, 말고도 이제 저희는 건축 시각화 혹은 건설 지식 그래프나 부동산 분야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한 사례나 이런 것들 궁금한 게 있다면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 다양한 건축사 사무소들하고도 협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보통 협업을 하게 되면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업에서부터 또 다양하게 그 외의 부분들까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업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사례마다 다르긴 합니다. CM 쪽을 AX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각화를 훨씬 더 건축 구조에 맞게끔 좀 뭔가 이제 나노반 하나로서 좀 한계를 가지는 이러한 좀 시각화 결과물들을 훨씬 더 좀 정확하게 뽑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구조 검토 문서를 이제 AI가 자동으로 좀 생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니어 엔지니어들이 하던 작업 같은 것들을 좀 AI가 초반 정도는 이제 뽑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저희는 좀 두루두루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기술 개발이긴 하죠. 기술 개발이고 혹은 데이터 구축만 해놓고 사실 이런 프론티어 모델을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회사도 따로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사 사무소 재직 중인 사람이고 좀 약간 번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보안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무하면서 느끼고 있는 게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어떤 설계 자동화를 위해서 고유 회사가 갖고 있는 LLM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좀 학습을 계속 시켜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에서 회사 내부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예를 들면 제미나이나 챗GPT 같은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라고 해서 이게 보안이 따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써있긴 해도, 저희가 예를 들면 공동주택 특허를 갖고 있던 평면 관련된 특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지명원에 있는 다른 회사들 거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보니까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 흔적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도 이제 조금 이제 AI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안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될까라는 걱정이 조금 커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부연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와 같이 이런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좀 민감한 곳들은 사실 로컬로 전부 돌리는 게 맞긴 합니다. 이런 GPU 인프라를 약간은 이제 투자를 해서, 사실 GPU 같은 경우에도 네, 좀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즘 오픈소스 모델로도 성능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사실 최근에 구글에서도 젬마 모델 공개하면서 되게 좀 라이트한 모델 중에서 좀 성능이 엄청 높게 나왔었거든요. 이런 모델 사용하면은 사실 로컬상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좀
돌아가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은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상으로 좀 유출되는 게 만약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로컬로 구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대기업도 요즘은 이런 클라우드 쓰려고 사실 클라우드 쪽 약간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 갖춰가지고 열어놓는 거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면 사실 전부 다 로컬로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이런 지식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되게 핫하게 뜨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존 클라우드에 있던 데이터들도 전부 다 로컬로 가져오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오픈소스 모델 기반으로 해서 튜닝해서 로컬로만 쓰시는 게 그런 민감한 데이터들은 그게 제일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 좀 도와드리고 있기도 하고